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유튜브 방송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좀 내용부터 요약을 좀 해보자면 큰 어떤 줄거리,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큰 줄거리는 역시 이제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일주일 또는 2주일 전 대비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확진자 추이가 조금 떨어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들,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오늘 미국에서도 보면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가치주, 경기 민감주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또 그렇게 분류하던데, 어쨌든 그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경제 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올리는 그런 계기 하나 이제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오늘 그 국내 백신 접종률 관련된 차트 이런 것들이 좀 증권가에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또 국내 확진자 정점도 곧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80% 선까지 접종률 높이겠다 이런 어떤 목표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이제 업종으로 보면 이제 최근에 강세 종목군들이 주춤했는데, 이게 이제 왜 하나의 포인트로 제가 짚었냐면, 강세 종목군들이 주춤하면 보통 시장이 눌리거든요. 근데 강세 종목군들이 주춤하는데 그 주춤한 이유가 다른 쪽으로 넘어갈 종목들이 생겨서 주춤한 거였잖아요. 오늘 사실 대표적인 게 이제 철강주들인데, 철강주가 나빠서 밀린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철강주를 조금 줄이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 볼까, 이런 어떤 수급이 가동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긍정적. 그러니까 강세 종목 주춤할 때 다른 종목이 순환으로 돌지 않으면 지수는 그냥 마이너스 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순환이 나타나 줬다라는 점이 일단 또 좀 긍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인데, 어제까지는 외국인들이 9월 누적으로 아슬아슬한 순매수였는데 오늘 넉넉하게 매수로 돌리면서 이제 순매수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진짜 매도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예를 들면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거 주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었고,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 이런 거는 경기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매도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 그래서 한국 주식 팔아야 돼, 이런 의지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단발 이슈, 종목 이슈에 좀 반응했던 매도라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한 건지 여부는 이번 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지난주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이 긴가민가 했던 투자자들이 매도를 좀 줄이고 매수를 좀 늘리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좀 엇갈렸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약보합, 일본은 올라가고 호주는 강보합이고 중국 증시는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 지표라든가 경제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 오후장에 코스피가 거의 상승폭의 절반 정도 내줬죠. 거의 그 정도 가까이 내줬는데 중국에 대한 어떤 이제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마감할 때쯤 됐을 때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마이너스 1.5%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이제 플러스 냈다라는 거는 좀 의미 있는 상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이슈 있었고 국내 기업들이 좀 싸 보인다라는 점들, 수출지표 잘 나온 가운데 싸 보인다라는 정서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주식은 증시는 조금 한번 모니터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또 갑자기 시장이 나빠지면 중국 증시 영향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넋놓고 있지 말고 이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오늘 증시 움직인 내용들 좀 요약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차트로 보면 3일 연속에서 양봉인데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좀 세게 올라가서 큰 양봉, 심찬 양봉 하나 뚫고 나가주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21선 시원스럽게 돌파하고 나서 못 올라갔거든요. 긍정적인 건 5일선 위로 올라섰다라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양봉 이럴 때 거리량 빡 폭발시키면서 쭉 하고 밀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오후까지 그 동력을 유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아직은 약간
걱정이 좀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도 있고 FMC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의 어떤 걱정거리는 남아있는 것 같이 보인다. 뭐, 요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아쉬운 게 음봉세계 나왔는데 양봉세계로 그거 절반 정도도 복원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걱정이 좀 남아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했고 특히 이제 선물도 지금 3일 연속해서 선물 매수 들어오고 있고 현물도 이제 제법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좀 반복하긴 하는데 좀 많이 팔았다 싶으면 바로 또 매수가 들어와서 코스닥을 사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어떤 흐름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오늘 매수가 이왕이면 뭐 연기금이 좀 붙어줬으면 좋은데 이런 원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 매수한 게 좋긴 한데 사실 보시면 외국인들과 기관이 그러니까 개인이 1조 원 매도한 날 쳐놓고는 지수가 좀 덜 올라간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외국인들 선물을 사고 그러면 그 반대의 포지션을 금융투자가 쥐게 되고 선물 팔았으니까 주식을 사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 이런 어떤 원리 그러니까 약간 선물하고 연계된 어떤 매매 비중이 기관들 중에서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관들이 이제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와 하고 막 많이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왕이면 금융 투자 못지않게 이제 연기금이 좀 붙어주고 투신권 매수는 뭐 긍정적이긴 한데 이 정도면 뭐 할 도리 다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금융 투자보다 이게 숫자가 좀 바뀌어서 외국인들이 저 정도 붙여줬으면 아마 오늘 지수가 한 4, 50포인트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선물 영향이 제법 있었던 날이었다. 뭐 외국인들 매수도 아주 영향을 크게 줬지만 선물 매수도 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으로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산 거는 이제 전기전자 되게 많이 샀고 금융기가 카뱅 같은데 하여튼 그다음에 운수장비 전차군단 샀잖아요. 그리고 이제 판 거 보면 화학업종, 철강업종, 서비스업종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팔았죠. 사실 숫자로 보면 매수한 업종하고 매도한 업종하고 되게 비슷하게 샀어요. 수치는 예, 매수한 업종 수, 매도한 업종 수 보면 되게 비슷비슷한데 전기전자를 워낙 전기전자 매수한 거에 비해서 주가가 별로 못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전기전자를 매수하고 특히 최근에 10일 중에서 8일이 전기전자 업종 순매수 중이거든요. 그리고 5일 연속해서 순매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계속 매수를 쌓아가고 있다. 근데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는 그리 올라간 것 같진 않다. 이런 점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은 뭐 골고루 다 샀죠. 뭐 오늘 매도한 업종 찾아보는 게 오히려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형 업종에 포함되는 일부 종목 빼놓고는 기관은 되게 골고루 샀고 특히 이제 서비스 업종까지 매수를 했어요. 투신권을 서비스 업종을 샀거든요. 전기전자하고 이제 서비스를 산 거 봐서는 시가총액 최상위 1, 2, 3, 4위 1위부터 5위까지의 두 이제 흐름을 보면 서비스 둘 반도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에서 투신이 좀 의미 있는 어떤 업종 매매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 매수가 일관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계속해서 사주면 지수가 이제 하락적으로 잘 안 돌아서기 때문에 요 흐름이 이어지는지 그렇게 이제 중요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IT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쪽에 다 포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IT 하드웨어 쪽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매도 쪽에서는 이제 기관이 반대로 이제 물량을 좀 많이 판 편이었고, 그래서 외국인들 오전에 이제 순매도로 잠깐 보이는가 보다 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매수로 돌렸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IT 쪽의 비중이 좀 컸다. 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보면 또 그게 티가 나는 게 기관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팔았고 LG화학 팔고 쌈바 팔고 후성 팔고 뭐 이런 거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 종목이라든가 이제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을 좀 매도한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대한항공을 매수한 게 좀 특이했고 그 대한항공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리고 하나투어도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매수를 하는 동기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만 3천억 정도 샀죠. 우선주까지 합치면 3천억 훌쩍 넘게 산 건데 그 외에도 기아 샀고 대한항공 매수로 오고 이제 금융주들 하나금융, 신한지주 뭐 이런 것들 또 하나투어도 역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했고 다 반면에 이제 카카오 매도가 좀 잠잠했었는데 오늘 다시 매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상생 방안을 오늘 이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카카오 매도가 다시 늘었는데 어쨌든 오후 들어서는 카카오가 이제 거의 낙폭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수급을 좀 바꿔줄지 왜냐면 이게 일종의
뭐 ATM기 역할을 해주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다 현금 만들어서 이제 다른 주식을 사는 자금으로 돌아가면 잘 보시면 카카오 매도 자금이 거의 그대로 이제 규모 면에서만 놓고 오면 카카오 매도, 삼성전자 매수 자금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평 이동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매도만 하고 다른 종목 매수가 안 돼버리면 그때 시장에 빠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차라리 그런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 되는 것보다 이 종목 자체에 대한 매도가 좀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매도가 좀 덜 나오는지 여부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매수가 다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 좀 특이한 건 반도체 쪽 종목들이 좀 포진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유진테크,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까지 이쪽에 이제 장비주들 매수가 조금 늘어나 있는 거, 그러니까 종목 수가 많이 포진해 있는 게 조금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뭐 기관 쪽은 이렇게 사실 특별하게 업종의 특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은 이제 어떤 업종을 뭐 특정 업종을 집중적으로 샀다든가 팔았다라든가 이거보다는 그냥 종목별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지금 코스닥은 거의 매도 우위잖아요. 근데 매도 우위일 때 이 와중에 매수하는 종목들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해 나가는 쌓이는 종목들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특징주로는 하나투어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게 이제 사업 전체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알선 이게 70% 정도 돼요. 예, 전체 사업 구도에서 비중에서 70% 정도 되는데 이게 확 줄어든 게 이제 이전에 거의 20% 정도 차지했던 게 이제 면세점 사업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7%로 줄었잖아요. 예, 확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호텔업의 매출 비중이 3%에서 10%로 늘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장사가 그만큼 안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호텔에 사람이 여기 있는 저 단일 호텔이 매출 비중에 차지해봐야 얼마나 차지하겠어요. 근데 저게 이제 10%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장사가 안 되는 사업이었다,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일부러 이제 전체 사업에서 여행 알선 뭐 이쪽이 70%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빼고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 면세점 20%에 달하는 면세점 분야가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긴 거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올라가게 된 거고 특히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오늘 그 일자리 사람들을 다시 근무를 정상화 시킨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이제 지난 분기 6월 30일 기준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나왔던 직원들의 숫자였어요. 보시면 남자가 591명, 여자가 583명, 평균 1인당 급여가 이제 보시면 1,000만 원과 600만 원. 이거 연간급여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간급여 총액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이게 적은 것 같지는 않죠. 얼핏 보면, 어우, 1,100명이나 되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코로나 직전에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남자가 1,070명대였고요. 여자가 1,250명, 2,300명이 근무했어요. 그리고 1인당 급여액도 2,200만 원, 1,600만 원. 지금보다 배 이상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을 근무를 정상화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 급여를 다 지출을 하고 사람들한테 월급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만큼 뭔가 이제 변화가 실제로 숫자로 확인되기 전에는 저렇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단지 예상만 가지고 선제적으로 저렇게 다 저 사람들 월급이랑 이런 거 다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또 이제 사무실이라든가 뭐 어떤 온라인 근무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겠지만 어쨌든 이걸 다 감당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가 바뀌었다라는 거고 이게 바뀌었다라는 건 투자자들한테 아, 이게 진짜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반전되는 건가 이런 메시지를 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투어라는 제가 이제 이 특징주 분석하는 의도는 뭐냐면 특징주 기업에 대해서 뭐 하는 기업인지 알았으면 한다. 이것도 물론 있겠죠. 이게 되게 주된 요인이긴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거기에 연결되는 시황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석해 보는 것도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하나투어가 보여준 자신감이 혹시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를 더 부각시킨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종목 하나 이제 하나투어고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게 오늘 한 8% 실적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투어 실적인데 그 엄청나게 나빠져. 이게 6천억 매출 나오던 회사가 1,000억대로 줄고 올해 예상되는 거는 더 줄어들잖아요. 근데 내년도와 내후년도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도 이제 회복이 확 됐다가 2023년도에는
전성기 때 이상으로 복원될 것이다. 막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되는지 여부는 사실 지금 하나투어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보면 모험이라면 모험이거든요. 예, 저렇게까지 이제 정상화했다가 만약에 또 다른 유행이 생겨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또 망가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추이 자체가 이래저래 되게 중요하다. 뭐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수치가 나오는지 올해는 적자 나오려니 하는데 내년도 예약이라든가 이런 어떤 수치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향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주가 오늘 한 7, 8% 정도 올라갔던 이렌텍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은 특징주로 분석해 드리려는 목적이 어떤 이제 이 한 종목을 볼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렌텍을 소개해 드리면 이 휴대폰 케이스 이 만드는 회사예요. 휴대폰 케이스 만들고 그 이제 들어가는 어떤 배터리,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있잖아요. 이거 만들고 이거 이제 충전기, 이거 이제 무선 충전기 제가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유선 충전하잖아요. 여러분들 코드에 딱 꽂고 거기에다가 뭐 USB 같은 걸로 또 꽂아서 휴대폰으로 꽂고 이렇게 이제 줄 달고 콘센트에 꽂고 할 때 이렇게 뾰족한 돼지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여기서 만들거든요. 휴대폰에 들어가는 어떤 케이스라든가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는 회사죠. 그 외에도 사업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동 공구, 집에 이거 있는 분들 있죠. 드릴, 막 전동기 드릴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간 요 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전동 공구 들어가는 배터리 이런 거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안경, 요거 이제 만들고, 요것도 이제 가끔 이제 뭐 그 애플에서 뭐 스마트 안경 만든다 어쩌자 하면 이제 또 그런 거 이제 그 부각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거 만들고 이거에다가 또 이제 이 오토바이 가려면 또 이것도 이제 또 그 안에 전기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도 만들고 요게 이제 또 그 지금 동남아에서 그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또 수혜받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ESS 이제 에너지 저장 관련된 사업 이것도 지금 최근에 LG하고도 또 활발하게 지금 사업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종합해 보면 배터리 휴대폰 케이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특히 이제 배터리 팩 이런 거 한다고 얘기하는데 배터리 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배터리를 보면 건전지 하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막 수십 개가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수십 개 붙여가지고 어때 하나에다 딱 붙여서 저장해 놓는 건데 그 안에 배터리가 다 제각각 돌아다니거나 잘못해서 막 충돌해서 스파크가 난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균일하게 이제 딱 붙어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배터리 팩이라는 건데 예,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제 여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배터리 관련된 스마트폰 케이스 관련된 사업을 주로 많이 한다.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에너지 저장 이런 거하고도 엮일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고, 다음에 이제 전자담배 쪽에도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걸리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회사가. 네, 걸리는 분야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이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의 매출이 제가 또 이 오타를 어제 자막을 안 바꿨네요. 어쨌든 이게 뭐냐면 휴대폰 케이스가 전체 매출의 46%를 차지하거든요. 그 다음에 충전기가 한 10% 가까이 9%대 정도 되죠. 뭐 그 외에는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제 전자담배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이제부터는 이제 다른 쪽 분야가 이제 사업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외형은 되게 커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종목이 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빠졌을 때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이 휴대폰 케이스에 답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인도의 코로나 확진자 데이터입니다. 이게 인도의 코로나 확진자. 근데 이걸 제가 지금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서 공급하는 휴대폰 케이스의 상당 부분은 인도 공장에서 제작되는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폰에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공장에서 스마트폰 만들면 거기 있는 케이스는 이제 그 상당 비중이 이렌텍에서 공급을 해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확 올라갈 때 이게 이제 인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었잖아요. 그때 지금 델타 변이도 뭐 인도 때문에 인도에서 나온 거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급증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그 스마트폰 공장이 돌아가기도 어렵고 살 사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인도가 상당히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종목의 주가가 이 매출 비중이 높았는데 이게 이제 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움직일 때 인도가 위험하다 그랬을 때 빨리 연상을 해가지고 이거 중국 이제 인도 비중이 높은 회사네 이러면 이제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될 거고 반대로 이게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큰 곱이 넘겼구나. 주로 큰 어떤 그 악재성 재료로 부각돼 있었던 사안이 하나 넘어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적되는 호재가 뭐가 있었더라 이제 긁어봐서 단지 그냥 뭐 스마트폰 정도만 이제 해석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신규 사업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부각이 안 된 건지 막 종합해 보면 주가가 많이 빠졌었구나 아니면 이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메인 데이터 매출 비중 제일 큰 게 이거였네. 근데 이게 인도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었네. 근데 인도가 상황이 어떻게 됐네. 이런 것들을 빨리 유추해내는 것도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빨리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들별로 메인 이슈가 되는 거를 키워드를 자꾸 찾아보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찾아보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실적 전망치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전망되는데 사실 이게 되게 막연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까지는 그저 그렇고 하반기에 좋아질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반기 됐잖아요. 정말 좋아지고 있는 거 맞나? 이거 회사 이런 거는 이제 회사 주담한테 확인해야죠. 예, 지금 증권사에서 대부분 다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분위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숫자는 안 가르쳐줘도 뭐 좋은 편입니다. 뭐 이 정도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봐서 타이밍을 잡으면 되죠. 근데 이게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가 매력이다 이런 얘기 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사안들 중심으로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두 종목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의 증시 포인트는 코스피 주전 선수 바뀔까? 지금 철강주에서 오늘 전차 군단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뭐 그래도 철강주가 쉽게 꺾이겠느냐? 아니면은 좀 바뀔 수 있겠느냐? 근데 그 키는 외국인들이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한다라면 매수가 좀 분산이 될 거고 안 그렇다면 이제 뭐 그냥 잠깐 샀다 팔았다 한다라면 이제 기존의 종목 계속 강세에 다시 돌아갈 거니까 요 구도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메인 이슈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에서. 저는 근데 이거는 추석 연휴 다음 주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주 추석 연휴 기간에 검사 수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확진자는 당연히 감소한 것 같이 보이겠죠. 근데 연휴 끝나고 나서부터 검사량이 확 늘었을 때 그때도 안 늘어난다면 백신 효과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그렇게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세게 갈 수 있겠죠. 요 흐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1번하고 겹치는 사안인데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거라면 왔다면 대형주 수급이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그 대형주 내에서도 어느 업종으로 갈 거냐 요거 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코스피가 ADR이 120이 넘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차별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 모든 종목이 쭉쭉 올라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때라서 종목들별로 좀 달라지는 구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DR을 보면 제가 이제 항상 80쯤 내려가면 과매도 120 넘어가면 과매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ADR 코스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120 넘어가면 그 이상 오버슈팅 하는 자리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거기서 이제 꺾이잖아요. 80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오거나 그 근처에서 튕기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120 코스피가 아직 올라온 것도 아니고 종목들도 이런데 왜 120이 되지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ADR 그 하루의 등락폭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요 구간에서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 90개밖에 없는데 상승 종목이 막 780개 이렇게 나오고 7, 8배 상승 종목이 많았던 구간이 있었잖아요. 이때는 상승 종목이 10배 이상 되고.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ADR은 20일 평균치거든요.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ADR이 거의 뭐 10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ADR이. 그러니까 20일 평균치가 저 때가 포함됐기 때문에 확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ADR 수치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은 데가 아니라 이게 20일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전에 올라갔던 거를 포함시켜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평균 안에 들어와 버리면 수치가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20일 이제 수치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요게 이제 ADR 수치가 좀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상승하는 종목 수가 일방적으로 많은 장이 연속되긴 어렵고 조금 숨고르기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시 또 활발해질 수 있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ADR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이 올라온 걸 본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ADR은 그 절대적이지 않아요. 예,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꼭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이상 뚫고 나가는 사례도 없진 않잖아요. 이거 뭐 절대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가끔 참고하는 자료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하루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뭐 또 다음에 이제 또 내일 방송에서는 또 다른 어떤 시장 내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단정할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단정할 수 있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시장보다는 이제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부탁드리면 꼭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버튼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